안녕하세요. 스크랩을 사랑하고 재활용에 진심인 팀 스크랩입니다. 현재 재활용 폐기물 업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언제나 폐기물과 재활용에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열심히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고물상을 준비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위치에서 시작할 것인지 사업장 부지를 결정했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어떤 품목을 주력으로 거래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품목에 맞는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합니다. 공급처와 판매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세울 방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장비도 구비하고 잘 운용해야겠죠. 그리고 시세 변화와 호황, 불황의 상황 등 리스크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주로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 정도의 고물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100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돌아가 사업을 일으키는 도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출연자가 문을 닫은 공장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 버려진 타이어 더미를 발견하고 멀쩡한 타이어들을 골라서 판매하여 $1,500, 요즘 환율로 200만원을 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었겠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매일 이런 행운을 얻기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분석하여 품목을 탐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에서의 고철, 구리, 알루미늄 등 물품의 공급이 어떤지 확인하여 주력 품목을 정하고 납품받을 곳과 판매할 곳을 탐색,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의 사업이 가능한 자리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품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고철과 비철 금속 등 비교적 단가가 높은 품목을 타겟으로 삼고 폐지나 플라스틱 같이 부피는 큰데 단가가 낮은 품목은 부가적인 요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리어카 수집상과 거래가 많다면 파지가 많이 들어와야 다른 물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지 단가를 일부러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지를 좀 높은 가격에 샀다고 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진 않습니다. 단가 자체가 높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물을 뿌려서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수집되는 품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지역에서는 폐지, 캔이나 페트병, 소형 가전, 플라스틱류, 헌옷, 섬유 등입니다. 산업단지와 공장에서는 철판, 파이프, 강구조물, 기계 스크랩, 비철 금속, 공장 폐기물 등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음식 포장재, 유리병, 금속 캔 등이 많이 나옵니다. 농업지대에서는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농업용 플라스틱과 폐 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산업단지 등의 사업장 폐기물과 전기 전자제품, 지정 폐기물들은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자본과 주변의 수요를 고려하여 두세 가지 주요 품목을 정해 집중 취급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물상 수입의 기본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입니다. 폐자원을 무게당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수거하여 선별, 가공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다른 중상, 대상이나 공장 등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수거 일정을 확인하고 공급처 방문 스케줄을 잡습니다. 폐자원을 수거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운반하거나 매입하는 폐자원의 무게를 객근기로 재고 기록합니다. 가격 결정과 재고 관리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거된 자원은 선별 분류합니다. 선별 후 절단, 파쇄, 압축, 전선 탈피 등의 가공 작업을 합니다. 선별, 가공된 자원은 품목별로 보관하다가 판매 시점에 출하합니다. 재고를 관리하고 일정을 조율해 납품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여러가지 다른 가격의 물건이 섞여 있다면 보통은 낮은 가치의 가격을 기준으로 모두 매입하게 됩니다. 고철과 약간의 구리가 섞인 물건을 받는다면 더 낮은 가격인 고철가를 기준으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철의 경우 먼저 자석 등으로 섞여 있는 비철이나 이물을 분리해줍니다. 중량과 경량 고철을 구분한 후 구조물, 판금, 철근 등을 분리합니다. 큰 부분은 절단기로 크기를 작게 만들고 슈레더나 길로틴 같은 설비로 잘게 파쇄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차이를 만들고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선류는 피복을 벗겨내고
순수 구리선을 분리하면 단가가 매우 크게 오릅니다. 주로 두꺼운 전선일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보통 적절한 길이로 유압절단 가위나 전기절단 가위 등을 사용해 잘라주고 탈피기에 넣어 작업하면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선은 표준 규격이 있어 구리의 비중을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의 구리 비중은 두께 곱하기 가닥수 곱하기 대략 9를 하면 1m당 구리의 그램수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두께 6, 가닥수가 3개인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1m당 구리가 약 162g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규격상 스펙과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루미늄은 산화물이나 도료를 깨끗하게 제거하면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 플라스틱은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질별, 색상별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은 색상별로 분류하고 분쇄, 압축하여 운반 및 저장 효율을 높이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고철값으로 매입하고 내부에 든 구리, 스테인리스 등 비철 금속을 분리하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컴프레셔에서 구리 코일을 분리할 수 있고 알루미늄 핀이나 구리 파이프, 배관용 구리관 등도 가치가 높습니다. 드럼 세탁기 모터의 코일 구리선과 스테인리스 드럼통, PCB 회로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의 CPU와 메인보드, 전원 공급 장치, 하드디스크에도 구리, 알루미늄 등이 많습니다.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까요? 보통 고물상에서는 장비를 운전, 조작하는 사람 한두 명과 선별, 가공을 담당하는 사람 한두 명, 사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정도 근무합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은 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별, 가공에 경험이 많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능동적인 판단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환영받죠. 집게차나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차량을 다룰 때에는 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이나 운행을 못하는 기간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니까요. 또 사고라도 나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과적을 피하고 후진시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개근기는 정기적으로 눈금 재검정과 교정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개근기 정기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한 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일별, 품목별 개근 기록을 잘 관리 보관하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시기별 매물의 흐름을 확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선 탈피기는 너무 길거나 두꺼운 전선을 무리하게 투입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을 뿐더러 전선 탈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직접 절단하여 예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공급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체, 유통업체, 주거지역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상당히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 경우에 따라 비용 없이 많은 물량을 받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 기업, 공공기관과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물량이 안정적이지만 매년 입찰 여부에 따라서는 취급 물량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단가 경쟁이 심하여 과도한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시세에 따라 이익은 고사하고 큰 손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품목별 전문 업체들에 보통 납품하게 됩니다. 규모가 매우 커지지 않는 이상 직접 제철소 등의 최종 납품 단계에 직접 판매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매처를 여러 곳으로 확보해서 재고 위험을 회피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손해보는 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격 차이에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한다면 신뢰를 쌓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봄, 여름에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늘기 때문에 음료 페트, 캔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배출이 증가합니다. 봄, 가을의 이사철에는 이사하며 버리는 폐가전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농산물을 수확한 후 농업용 폐비닐이 많이 배출됩니다. 명절을 전후로는 폐지, 스티로폼, 고철 등이 단기간 동안 매우 많이 배출됩니다. 한여름과 한겨울의 폭염기, 혹한기에는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거 물량이 감소하며 특히 눈이 많이 오는 혹한기에는
차량 운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적치된 폐기물 더미 속에 습기와 함께 열이 축적되어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새어 들어가며 건전지 등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치물의 간격을 띄워 환기하고 그늘진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는 다양한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언제나 빈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고물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건수를 들고 찾아옵니다. 주로 거대한 철거 현장, 기계 전체를 교체하는 것과 같이 큰 금액의 입찰 건수입니다. 당연히 허위 입찰 매물이거나 같은 조건을 여러 명에게 걸고 도망가는 사기입니다. 굉장한 이익을 줄 것처럼 유혹해오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물상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업을 보는 사원이 사고를 치고 현장 직원들이 다치거나 운반하던 사람 또는 거래처가 갑자기 물건과 돈을 들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화재입니다. 고물상 마당에 쌓인 물건들 사이에 인화 물질이 섞여 있다가 큰 화재로 번지거나 심지어 폭발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물건 사이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가 내린 비를 맞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화재 보험도 이러한 사고를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폐기물에 불이 붙은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재산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물상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앞으로 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